거울 속에 낯선 여자를 바라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 고급스러운 옷들은 모두 벗어던지고 소박한 유니폼을 입었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도 목에 걸린 목걸이도 없습니다. 이제 흔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손에 쥔 신분증을 바라봅니다. 이름은 이수진. 34세. 요양보호사. 제 것이 아닌 이름, 제 것이 아닌 인생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먼 곳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신음소리. 이곳은 완벽한 가면을 써야 하는 무대였어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요양보호사죠? 빨리 와요. 시간이 없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몰래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 깨끗한 벽 뒤에, 환한 미소 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제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노인의 빛바랜 눈동자가 저를 향했어요. 그 눈에 담긴 고통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 떨림이 왔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누구세요? 입술을 꾹 깨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기가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볼 요양보호사예요. 그날 밤 병원 복도를 몰래 걸으며 서류 보관실을 향했습니다.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복도 끝에서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면 속에 감춰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병원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은 과연?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시작된 위험한 잠입.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베인 땀을 슬쩍 닦았죠. 왜 갑자기 부르셨는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분은 창가에 서 계셨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버지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죠. 부르셨어요, 아버지? 김준혁 이사장님, 제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슈트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눈가에 깊게 새겨진 주름이 평소보다 더 짙어 보였습니다. 미래야. 앉으렴.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항상 심각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병원에 문제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환자들의 상태가 이상하게 악화되고 있어. 통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야. 공식 보고서에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어요. 20년 넘게 이 병원을 이끌어 오신 분의 어깨치고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내부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직접 조사하면 모두가 경계할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는지. 저보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위장 잠입이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내가 미국에서 노인 영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신 영양관리 기법을 연구했다는 건 좋은 자격이야. 하지만 이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하나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파일을 제게 밀어주셨어요. 이수진, 34세. 새로운 요양보호사로 채용될 예정이야. 바로 내가 되는 거지. 파일을 열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이력서, 심지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 합법적인 건가요? 걱정 마라. 자격증은 내가 직접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취득한 진짜야. 지난 3개월 동안 비밀리에 준비했단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몰래 준비하고 계셨다니. 평소 그분은 모든 일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내가 삼병동에 배치될 거야. 거기서 환자들의 실제 돌봄 상태를 조사하고 기록해라.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박사 학위가 있고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제가 아버지, 저는 케어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 경험은 거의 없어요. 진짜 요양보호사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훈련을 받을 거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전직 요양보호사를 섭외했어.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너무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업무부터 환자 케어 방법, 의학용어, 심지어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바꿔야 했죠. 명품 옷장에서 소박한 티셔츠와 면바지를 골라내는 것부터가 어색했습니다. 머리를 묶고 화장을 최소화했어요. 거울 속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저였나요? 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던 김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이수진이 되어야 했습니다. 면접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고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던 대사를 되뇌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요. 면접관은 박 원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죠. 다행히 원장님은 제 정체를 알고 계셨기에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던지고 합격 통보를 해주셨어요. 이수진 씨, 내일부터 삼병동으로 출근하세요. 선임 요양보호사 최영숙 씨가 가이드 해줄 겁니다. 첫 출근 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미래는 잠시 사라지고 이수진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지나치며 무관심한 눈길을 보냈고 의사들은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요양보호사는 병원 내 가장 낮은 직급이라는 것을 바로 체감했습니다. 너 새로운 이수진이지? 내가 최영숙이야. 따라와. 최영숙 선임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딱딱한 표정과 무뚝뚝한 말투가 첫인상이었죠. 그녀를 따라 삼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병동에는 22명의 환자가 있어. 대부분 중증 치매나 와상 환자들이야. 내 담당은 이쪽 6명이야. 영숙이 가리킨 차트를 보았습니다. 김옥순, 박정자, 이상철, 최영희, 정민수, 한미자.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간단한 진단명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만 보이는 차트였습니다. 일단 기저귀 교체부터 시작해. 그리고 10시에 아침 식사, 12시에 약 먹이기, 오후 2시에 목욕. 시간표대로만 하면 돼. 영숙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일정이었습니다. 첫 환자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창가에 누워 계셨어요. 마른 몸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공허한 눈빛.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이수진이에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천천히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는 달랐어요. 할머니의 피부는 너무 말라 있었고 욕창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차트에는 양호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변 냄새가 진동했고 방은 답답했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삼병동 약품 재고가 계속 안 맞아. 누가 횡령하는 거 아니야? 씨, 조용히 해.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제가 들어오자 바로 대화를 멈췄습니다.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죠. 원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첫날이 끝나갈 무렵 파우더룸에서 거울을 보았어요. 지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유니폼에 묻은 얼룩들. 이게 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삼병동 환자 상태, 첫날 관찰, 환자들의 실제 상태와 차트 기록 불일치, 욕창 관리 부실, 영양 상태 우려, 대부분 환자들이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음, 약품 재고 문제 가능성,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 의사소통 부재. 이렇게 저의 위장 잠입은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이수진이라는 가면 뒤에서 미래는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병원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밝혀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요양병원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버지.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뀐 삶에 대한 두려움과 사명감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수진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새로운 충격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병동을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충원은 예산 낭비일 뿐이에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재훈 운영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항상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병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부장님, 삼병동은 중증 환자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요.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자선 사업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간호팀장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최영숙 선임에게 박재훈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영숙 선생님,
박재훈 운영부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물어? 그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마. 의대 중퇴하고 행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래서 의사들 앞에서는 쩔쩔매면서도 우리한테는 갑질이 심해. 영숙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의대를 중퇴했다는 열등감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권력 욕망으로 변했을 거예요. 특히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그랬을 겁니다. 그날 오후 주방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한우는 절반만 환자식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말하는 사람은 윤태식 관리과장이었어요. 그는 병원의 물품 구매와 관리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방 뒤쪽으로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또요! 지난번에도 노인네들 고기 반은 창고로 빼돌리더니 닥쳐. 내일이나 해. 월급은 잘 받잖아. 환자들을 위한 고급 식자재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비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배정된 음식이 부실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지난 며칠간 본 환자들의 식판은 대부분 싸구려 재료로 만든 듯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보였어요. 오후 3시 김순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마음이 가는 환자였어요. 79세의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수진 선생. 반가워요. 오늘도 창밖만 보고 있었어. 저기 나무에 새가 앉았더구만.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침대 옆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진첩이 뭐예요? 할머니? 내 인생이지. 여기.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5년 전에 먼저 가버렸어. 그리고 이 애들이 내 아들, 딸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 사진을 넘기며 할머니는 과거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홀로 방치되어 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새 약이 좀 이상해. 먹고 나면 너무 어지럽고 하루 종일 멍해. 할머니의 말씀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할머니의 차트를 살펴보니 최근 진정제 용량이 늘어난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 변경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밤 근무 교대를 위해 남아있던 그날 밤, 간호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약품 보관실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각되면 바로 쫓겨날 텐데.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약품 선반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싼 약들은 거의 비어 있었고 대신 값싼 대체약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회용 주사기는 재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있던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 달 약품 비절감 실적이 좋군. 윤 과장, 자네 일 잘했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환자들 몰라요. 그냥 똑같이 생긴 약이면 다 먹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환자들을 돌보며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보니 노인 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저귀는 제때 갈아주지 않아 환자들의 피부는 짓물러 있었고 욕창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삼병동 구석방에 있는 박정우 할아버지의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약에 취한 듯 멍한 상태였어요. 차트를 보니 그에게는 필요 이상의 진정제가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박재웅과 윤태식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박정우 환자 보호자가 또 연락했어? 네, 아들이 아버지 상태가 왜 안 좋아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귀찮은 놈이군. 앞으로도 계속 진정제 용량 유지해. 까다로운 환자는 조용히 있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아.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관리하기 까다로운 환자들을 약물로 조용히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번 달 환자 돌봄 비용 청구서입니다. 실제 지출은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청구했습니다. 좋아. 차액은 평소처럼 나눠 갖자.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환자 돌봄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증거를 사진으로 찍으려는 순간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렸어요. 누구야?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복도에 청소 카트가 있어 그 뒤로 숨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모르니 조심해. 서류는 내가 가져갈게.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와 각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메모, 대화 녹음.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지금 알려도 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위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요. 병원의 어두운 민낯이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저는 그 진실의 끝을 보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말이에요. 노트북을 열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식의 컴퓨터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비리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이수진으로 다시 병원을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요양병원의 비리를 목격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환자들의 모습에 밤잠을 설쳤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날 아침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늘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 봤던 정성민 선생님이었어요. 새로운 이수진 씨죠? 혼자 있길래 인사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민 선생님이시죠? 맞아요.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적응은 좀 되셨나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일했지만 지친 눈빛 속에도 따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환자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말을 내뱉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경계심 없이 말한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겉과 속이 다른 곳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환자들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남아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료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계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박정자 할머니를 만났죠. 치매였지만 제 어머니와 닮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간 곁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날 수 없었죠.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니.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날 휴게실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제 진짜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병원의 비리에 대한 의심과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성민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인 영양학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취약 노인들을 위한 영양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재료를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성민의 도움으로 병원 감시망을 피해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환자들에게 특별 영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안색이 밝아졌고 기력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수진 선생, 오늘도 왔구나. 내가 가져다 준 음식 덕분에 요즘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요리사였어. 알고 있었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기쁜 듯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지. 손님들이 내 된장찌개를 먹으러 멀리서도 찾아왔어. 특별한 비법이 있거든. 할머니는 그날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얼굴이 활기찼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가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내 손주 민지는 지금 대학생이야.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야. 내가 민지랑 비슷한 나이 같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민의 도움으로 점점 더 많은 동맹자를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 박지영, 요양보호사 김태우, 모두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소규모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각자 맡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박재훈이 요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성민의 경고대로 박재훈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씨, 요즘 삼병동 환자들이 갑자기 상태가 좋아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특별히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요. 그냥 매뉴얼대로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 CCTV를 더 자주 확인할 예정이니 매뉴얼을 잘 지켜주세요. 그의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밤 성민과 비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재훈의 컴퓨터에 접근해야 해요. 어떡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내일 병원 감사가 있어요. 박재훈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사무실이 비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계획대로 박재훈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에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성민이 복도에서 망을 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잠금 화면만 걸려 있었습니다. 성민이 알려준 대로 시도해 봤어요. 하스피털 2010이라는 비밀번호가 통했습니다. 보안 의식이 낮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빠르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병원 평가 준비라는 폴더와 관리 비용이라는 엑셀 파일.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평가를 조작하기 위한 계획서와 환자 돌봄 비용을 횡령한 내역, 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USB에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빨리요. 회의가 끝나가요. 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파일 복사를 마치고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박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옆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재훈은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며 지나갔어요. 손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박재훈과 윤태식이 지난 3년간 10억 원 이상의 병원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었어요. 환자 영양식을 절반으로 줄이고 약품을 싸구려로 대체하며 인건비를 속여 횡령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알려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박재훈과 윤태식이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환자들을 학대했어요.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요. 잘했다. 미래야. 당장 집으로 와라. 조심해서. 전화를 끊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이 곧 더 나은 돌봄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의 순간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박재훈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 평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은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비상 소집되었고 병원 곳곳에서는 평가를 앞둔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재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평가는 우리 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하고 환자들의 상태도 최상으로 보여야 해요. 특히 삼병동 중증 환자들이 많은 곳이니 더 신경 쓰세요.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피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약이 투여되고 오래된 기저귀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타월은 깨끗한 것으로 바뀌었고 침구류도 모두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마치 연극 무대를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오늘부터 삼병동 환자들 욕창 연고 제대로 발라. 평가단이 오면 반드시 확인할 거야. 영숙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몰래 발라온 연고 덕분에 환자들의 욕창은 이미 많이 나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영숙은 오히려 제게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간호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당신이 이수진 씨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웠지만 따라갔습니다. 빈 상담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강지은 간호사예요. 한 달 전에 여기로 왔어요. 전에는 미소요양병원에서 일했죠. 미소요양병원. 아버지의 경쟁병원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당신 혹시 김미래 씨 아닌가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작년 노인영양학 학회에서 뵌 것 같아서요. 김미래 박사님 맞죠? 김준혁 이사장님 따님?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박재훈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병원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평가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가단은 오전 10시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모든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9시 평가단보다 먼저 환자 보호자들이 대거 방문한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딸과 손주, 박정우 할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몇몇 다른 환자 가족들이었습니다. 내 딸이랑 손주가 왔어. 이수진 선생, 얼른 와봐. 김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수진 선생님인가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문득 박재훈이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시 평가단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평가위원들이 병원장과 함께 병동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새병동에 들어섰을 때 환자 보호자들이 평가단을 막아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곳에 온 지 6개월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평가단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때 박재훈이 뛰어왔어요. 이수진 씨, 당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냈어. 김준혁 이사장의 딸 김미래. 우리 병원에 스파이로 들어온 거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강지은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은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겠어. 이미 내 집에 사람을 보냈으니까.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에 사람을 보냈다고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걱정 마. 우리는 그저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뿐이야. 내가 병원 내부 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지. 그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사직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동안의 노력, 환자들과의 약속.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성민과 강지은,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박재훈 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환자 약을 바꾸고 식품을 빼돌리고 비용을 부풀린 것까지 모두요.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증거는? 누가 내 말보다 너희를 믿겠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궁금하군. 누구 말이 맞는지.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지 김준혁 이사장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병원 평가와 함께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네. 그리고 방금 자네 집에서 압수한 서류들도 있고. 아버지가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재훈이 빼돌린 병원 자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은행 계좌 내역, 위조된 영수증,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가단과 병원장이 사무실에 들어섰고 모든 증거가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모은 증거, 아버지가 확보한 자료,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여러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이분은 제 딸 김미래입니다. 노인 영양학 박사로 이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 잠입했습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평가단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군요. 병원 인증을 보류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재훈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동맹이었던 송기태 병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병원장의 지시였어요.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모든 걸 계획했잖아!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미래야, 내 덕분에 우리 병원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할머니의 손주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선생, 아니, 미래 선생.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미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재훈과 송기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병원은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 이수진이 아닌 영양학 박사 김미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으로 살았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김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병원의 영양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눈빛은 밝고 또렷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미래 선생.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오늘 아침에 일기도 썼단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맑고 희망찬 모습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박재훈과 송기태를 비롯한 비리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병원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래야, 내가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정성민 선생님과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병원 경영 계획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과 투명한 경영 방식, 모두 좋은 아이디어다. 특히 개인 맞춤형 노인 케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계획을 인정해 주시다니.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환자 가족들이 언제든지 케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케어를 제공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성민이었어요. 그는 이제 새롭게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센터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요. 교육센터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성민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15년 경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케어의 의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가짐도 함께요. 정성민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수준으로 지냈던 한 달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케어의 의미를 배웠고 환자들의 삶에 직접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삼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개발한 혁신적 노인 케어 프로그램의 시범 병동이 되었어요. 복도에 들어서니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동 휴게실에서는 김순자 할머니가 다른 환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된장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야 맛이 살아나요. 내가 50년간 해온 비법이랍니다. 할머니 주변으로 몇몇 환자분들이 모여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어요. 제가 들어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미래 선생, 우리 요리 교실 어때요?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환자들을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케어의 핵심이었어요. 병원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인지 재활치료, 통합적 돌봄 시스템,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었고 활동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어요.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시작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병원 곳곳에 울려 퍼질 때면 환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라.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방에 걸어놓을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병원의 일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노인 돌봄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행복한 노후는 이제 정말로 이름처럼 행복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지가 저를 불러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셨어요. 미래야, 나 은퇴하려고 해. 이제 병원은 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제가 경영을 맡아도 될까요? 지난 6개월간 내가 보여준 변화는 내가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인정을 받게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사실 난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아버지와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영 철학, 케어에 대한 생각,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행복한 노후는 노인 케어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환자들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병원의 명예 요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매주 꽉 찼고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초청 강의를 부탁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책도 내고 선생님도 되고 꿈만 같아요. 미래 선생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재능은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진정한 케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정성민이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 우리 모델을 확장하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요양병원을 우리 철학을 바탕으로.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 그것은 제가 꿈꿔왔던 비전이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성민 씨,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의 새 병원은 행복한 노후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혁신적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계획을 세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는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벤치에 앉아 웃고 계셨고 다른 환자분들도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 케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보살핌이 아니라 존엄과 행복을 위한 동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수진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케어의 의미를 몸소 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병원 고문으로 가끔 조언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셨죠. 새 병원 계획은 어떻게 돼가나? 잘 진행 중이에요. 아버지, 내년 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구나. 미래야, 내가 있어 행복하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시작했던 여정은 이제 진정한 저의 모습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가면은 벗었지만 그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그리고 많은 노인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는 그 길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